지금부터 7년 정도 전의 이야기가 되겠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장도 못 얻는 상태였다. 살면서 닥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라 시험도 거의 벼락치기로 했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맘 편하게 자문자답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해 한여름, 제일 친한 카즈야 녀석과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왠지 히치하이크로 일본을 횡단하자 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와 그 계획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 전에 이놈의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다. 이 카즈야도 나와 같은 대학으로 입학 때 알게 된다. 이놈은 여자를 너무 밝혀 머리와 아랫도리는 별개다라는 전형적인 인간이다. 그러나 근본은 굉장히 밝고 애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여자 관계에서의 트러블은 있어도 친구들이 꽤나 많았다. 그 중에서도 카즈야는 나와 제일 죽이 잘 맞았다. 그다지 명랑쾌활하지는 못한 나와는 거의 정반대의 성격인데. 히치하이크 계획 이야기로 돌아가자. 계획이라고 해봐야 어설퍼서 우선 홋카이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부터 히치하이크로 살고 있는 큐슈로 돌아온다는 계획이었다. 카즈야는 지나간 지방마다 최소한 여자 1명 이상과 한다. 이런 호색함 같은 저질스러운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뭐 나도 여행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런 기대도 하고 있었지만 카즈야는 장발을 뒤로 넘겨 묶은 바텐더풍의 잘생긴 놈이고 실제로 쿠라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놈과 헌팅을 가면 좋은 일은 분명히 생겼었다. 이러저러해서 아르바이트 장기휴가 신청을 했고 나는 마침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카즈야는 휴가를 받아냈다. 홋카이도까지 항공권, 배낭에 넣은 갈아입을 옷들, 현금 등을 준비하고 계획으로부터 3주 후 우리는 기내에 있었다. 삿포로에 도착해 점심을 마치고 시내를 산책했다. 익숙하지 않은 비행 탓인지 나는 피곤해서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왔고 카즈야는 밤거리로 사라졌다. 그날 카즈야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 희죽대며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있다. 지난밤은 아무래도 헌팅한 여자와 잘 된 모양이었다. 자, 드디어 히치하이크 시작이다. 히치하이크는 둘 다 살면서 처음 하는 경험으로 굉장히 들떠 있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간다 같은 면밀한 계획은 없고 그저 태워다 주는 곳까지 라는 엉성한 계획이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멈춰주는 차는 없었다. 1시간 정도 버텨봤지만 전혀 멈추지 않았다. 낮보다 밤이 더 멈추기 쉬울까 같은 이야기를 하며 1시간 반 지난 후 처음으로 차가 멈춰선다. 그곳 시내까지 가는 차였지만 일단은 남쪽으로 가니 거리를 벌긴 벌었다. 거리가 짧아도 즐거운 것이다. 밤이 더 차를 잡기 쉽지 않을까란 생각은 의외로 적중했다. 제일 많았던 게 장거리 트럭이다. 거리도 벌 수 있고 우선 나쁜 사람도 없었고 꽤나 효율이 좋았다. 3일째가 되니 우리도 요령이 생겨서 장거리 트럭을 모는 형님들용으로는 담배 등의 선물, 일반 차를 모는 일반인들에게는 사탕 등의 선물,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고 편의점에서 미리 사두었다. 특히 담배는 다들 좋아했다. 일단 차에 얻어 탔을 때도 수다쟁이 카즈야 덕분에 차 안은 언제나 웃음 가득이었다. 여자 2~3명이 탄 차도 있었는데 솔직히 좋은 일도 몇 번 생겼었다. 4일째에는 혼슈에 도달하고 있었다. 요령을 터득한 우리는 그 지방의 명물에 입맛을 다시기도 하고 원나잇을 즐기는 등 여유도 생겼다. 목욕탕을 찾아 되도록 매일 씻었고 숙박도
이틀에 한 번 PC방에서 묵기로 해서 경비를 절약하고 있었다. 운전자의 호의로 그 집에 묵게 되기도 해서 그때는 정말로 고마웠다. 그러나 둘 모두의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공포 체험이 출발 2주 후 고신지방 깊은 산속 시골에서 일어난 것이다.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카지야는 항상 외설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날 밤도 카지야는 노래를 시작한다. 그날 밤은 2시간 전에 한적한 국도변 편의점에서 내린 이후로 좀처럼 차가 멈추지 않는 데다 엄청난 무더위에 우리는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더위와 피로 때문인지 우리는 이상해지고 있었다. 이런 시골 편의점에 내려주면 끝나게 빡치지 라는 카지야. 아까의 운전자는 분명 이 편의점에서 차로 10분 정도 가면 집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집이 어딘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말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시간은 밤 12시를 조금 지났을 때였다. 우리는 30분씩 교대로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드는 놈, 편의점에서 에어컨을 쐬는 놈으로 나누기로 했다. 점장에게도 사정을 설명했더니 잘해봐. 최악의 경우 아무래도 안 되면 시내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해줬다. 이런 시골의 따뜻한 인심은 정말 좋다. 그 후로 1시간 반이 지났지만 아예 차가 잡히지 않는다고 할까. 거의 지나다니지도 않는다. 카즈야도 점장과 꽤 친해져서 이젠 점장에게 응석을 부려볼까 생각하던 때 한 대의 캠핑카가 편의점 주차장에 섰다. 이게 그 잊을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대략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남자의 복장은 카우보이들이 쓸 법한 챙이 넓은 모자에 양복 차림이라는 기묘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때 마침 편의점 안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바구니에 마구잡이로 대량의 반창고 등을 던져놓고 있다. 1.5리터 정도 되는 콜라 페트병 2개도 던져 넣었다. 그 남자는 계산을 하는 도중 서서 잡지를 읽고 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져서 시선을 느끼면서도 나는 못 본 척 잡지를 본다. 이윽고 남자는 가게를 나갔다. 슬슬 교대 시간이라서 카지야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주차장에서 카지야가 남자와 얘기하고 있다. 야, 태워준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았다. 나는 처음엔 남자가 뭔가 기분 나빴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 좋아 보이는 보통 아저씨로 보였다. 나는 피로와 졸음으로 거의 머리가 돌지 않은 채 아웃도어 팔아서 저런 모자를 쓴 거구나 같은 쪽으로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캠핑카에 올라탔을 때 아차 싶었다. 이상한 것이다. 뭐냐고 물어도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밖에는 말할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느낌의 문제니까. 운전자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물론 캠핑카라서 안에 동승객이 있을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아버지, 운전자 약 60대. 어머니, 조수석에 앉아있다. 겉보기로는 70대. 쌍둥이 아들, 아무리 봐도 40은 넘어 보인다. 인간은 예상치 못한 것을 보면 순간 사고회로가 멈춘다. 우선 차 안으로 들어가 눈에 들어온 것은 완전히 똑같은 체크무늬 셔츠, 똑같은 슬랙스 바지, 똑같은 신발, 똑같이 정수리가 대머리인 머리 스타일, 똑같은 자세로 앉아 똑같은 얼굴을 한 쌍둥이 중년 아저씨였다. 카즈야는 말을 잊은 것 같았다. 아니,
이런 쌍둥이가 있다고 해도 별 이상할 일은 없다. 이상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 이상한 분위기는 실제 그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전해지질 않는다. 어서 앉아! 라고 아버지가 말을 해서 우리는 그 가족의 분위기에 휩쓸리듯 차 안에 앉았다. 먼저 우리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자기 가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쪽이 조수석에서 앞을 본 채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 쪽도 이상했다. 웨딩드레스 같이 새하얀 여름 원피스. 얼굴 화장은 해골바가지로 착각될 정도로 허옇게 떡칠. 제일 황당했던 건 어머니의 이름이 세인트 조세핀. 참고로 아버지는 세인트 조지라는 것 같았다. 쌍둥이에 이르러서는 말을 잃고 만다. 이름이 빨강과 파랑이라는 것이다. 붉은 얼굴의 아저씨가 빨강이고 뺨에 푸른색 멍이 있는 아저씨는 파랑. 일반적으로 자기 애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적당한 곳에서 빨리 내려달라고 하기로 결의했다. 미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을 걸어왔고 우리도 안절부절 적당한 대답을 골랐다. 쌍둥이는 전혀 말하지 않고 완전 똑같은 자세, 똑같은 페이스로 콜라 페트병을 나발을 불고 있었다. 트림까지 똑같이 동시에 했을 때는 등줄기가 얼어붙어서 더 이상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고맙습니다. 이 부근에서 내려주세요. 캠핑카가 출발하고 15분도 지나지 않아 카지야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만류했고 어머니는 오늘하고 내일은 곰이 나오니까 라는 의미불명의 말을 했다. 우리는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정말 됐습니다. 내리겠습니다. 하며 계속 호소했는데 아버지가 모처럼이니 만찬을 하고 가게 라고 말하면서 내려줄 기미는 없었다. 새벽 2시도 다 돼가는데 뭔 놈의 만찬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쌍둥이 아저씨들은 변함없이 아무 말 없이 이번에는 막대사탕을 핥기 시작했다. 이거 우리 X된 것 같은데? 카즈야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맞장구를 쳤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 말을 걸어와서 우리끼리 좀처럼 말을 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렸을 때 듣고는 있는 거야? 하며 장난 아니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쌍둥이 아저씨들이 동시에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드디어 됐다는 것을 확신했다. 캠핑카가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들어서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정말 여기서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라며 운전석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만찬이 준비돼 있어 라고 말하면서 들은 척도 안 했다. 어머니도 훌륭한 만찬이 준비돼 있으니까 꼭 오라며 우리를 만류했다. 우리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차하면 도망치자고. 주행 중에는 위험하니까 차가 멈추면 도망치자고. 이윽고 캠핑카는 산길을 30분 정도 달려 작은 강이 있는 탁 트인 곳에 차를 세웠다. 다 왔어 라는 아버지. 그때 캠핑카 제일 뒤쪽에 있는 문, 아무래도 화장실로 보이는 곳에서 킥킥 하는 아이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누군가 타고 있었던 것인가. 그 일로 엄청난 소름이 돋았다. 마모르도 배고픈가 봐. 라는 어머니. 마모르? 가족 중에서는 유일한 제대로 된 이름이다. 어린아이인 것인가. 그러자 지금까지 말도 않던 쌍둥이 아저씨들이 입을 모아
마모루는 나오면 안 돼! 라고 소리쳤다. 그래, 마모루는 몸이 약하니까. 라는 어머니. 하고 갑자기 폭소하는 아버지. 위험해. 이 인간들 위험해. 완전 맛이 갔어. 카지야가 말한다. 우리는 차 밖으로 내렸다. 자세히 보니 남자가 강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다. 아직도 동료가 있는 건가 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 이상하게 키가 크고 덩치도 크다. 2m 정도 될까. 아버지 쪽과 같은 카우보이 모자에 양복이라는 이상한 모습이었다. 모자를 깊이 눌러써서 표정이 일절 보이지 않았다. 모닥불 빛에 떠오른 캠핑카의 전면에 그려진 십자가도 뭔가 섬뜩했다. 도레미송을 휘파람으로 불면서 남자는 대형 나이프로 뭔가를 해체하고 있다. 털로 덮인 다리를 보니 아무래도 짐승 같았다. 멧돼지일까? 들깨일까? 어느 쪽이라도 그런 것을 먹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도망갈 틈을 엿보고 있었지만 예상 밖의 덩치의 출현과 대형 나이프에 위축된다. 자, 앉아볼까? 라는 아버지. 덩치는 나이프를 내려놓고 옆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에 양념을 하는 모습이었다. 저 오줌 좀 싸고 오겠습니다. 라는 카지야. 도망가자는 말일 것이다. 나도 같이 가기로 한다. 빨리들 와. 라는 어머니. 우리는 캠핑카 옆을 지나서 숲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그 순간 캠핑카 뒤쪽 창문에서 이상하게 이마가 돌출되고 양쪽 눈의 위치가 이상하게 낮은 데다 양손도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을 한 무언가가 텅 하고 얼굴과 두 손을 창문에 붙이며 외쳤다. 이젠 한계였다. 우리는 꽁지가 빠지게 숲으로 도망간다. 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 같은 건 없었다. 무서워! 무서워! 위험해! 중얼대며 숲속을 달리고 있는 카지야. 둘 다 계속해서 넘어졌다. 어쨌든 아래로 내려가서 도로로 나가자며 작은 펜라이트를 한 손에 쥐고 죽어라 산 아래로 계속해서 아래로 달려갔다. 생각이 짧았다. 그 강이 있던 광장에서도 마을 불빛은 가깝게 보였던 것 같았는데 1시간 정도를 죽어라 달려도 전혀 불빛이 보이질 않는다. 완전히 길을 잃고 만 것이다. 심장과 손발이 한계에 오며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 미친 인간들 쫓아올 것 같냐? 라는 카지야. 우릴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쫓아오지도 않을 거야. 영화냐? 그냥 좀 마시간 가족일 거야. 마지막에 본 놈은 지를 뻔했지만 짐은 어떡하지? 다행히 돈하고 핸드폰은 가지고 있으니까 옷은 유감이지만 포기할까? 진짜 장난 아니네. 우리는 정신도 극한 상황에 처했는지 왠지 웃음이 자꾸 나왔다. 한바탕 폭소를 터뜨린 후 숲 특유의 숨막히는 진한 냄새와 주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현실로 돌아왔다. 변태 가족에게서 도망친 건 다행이지만 여기서 조난을 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주카이 숲도 아니니 일단 조난을 당하진 않겠지만 만일의 사태도 머리에 떠오른다. 아침까지 기다리는 쪽이 좋을까? 아까 그 할망구 말 때문은 아니지만 곰까지는 아니라도 들깨들이라도 있다면. 나는 한시라도 빨리 산을 내려가고 싶었는데 캄캄한 어둠 속을 무작정 나아가다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무서웠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썩은 나무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한동안은 서로 이렇다 저렇다 떠들어댔는데 극한의 스트레스와 피로 탓인지 둘 다 꾸벅꾸벅 의식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하고 잠이 깬다.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본다. 새벽 4시. 주위가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다. 옆을 보니 카지야가 없다. 순간 패닉이 되었더니 내 바로 뒤에 카지야가 서 있다. 뭐하냐? 묻자 일어났냐? 안 들려? 라며 나무 막대기를 들고 무언가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뭐가? 쉿! 멀리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휘파람 소리였다. 도레미송. 녹음해서 팔아도 될 만큼 아름다운 소리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공포의 음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덩치? 우릴 찾는 거야. 우리는 다시금 미친 듯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주변이 다소 밝아진 덕분인지 전보다는 잘 보인다.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질 염려가 줄어들어 굉장한 속도로 달렸다. 20분 정도 달렸을까? 조금 트인 곳으로 나왔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차장 같았다. 거리의 풍경이 나무들 너머로 어렴풋이 보인다. 많이 내려온 건가? 배 아파! 라고 카지야가 말을 꺼낸다.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오래된 주차장 구석에 낡은 화장실이 있었다. 나도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덩치가 언제 우릴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화장실 칸에 들어갈 엄두는 나지 않았다. 내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카지야가 칸에 들어가 똥을 싸기 시작한다. 휴지는 있는데 곰팡이에다 모기 같은 것들이 붙어있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카지야는 불평을 해대며 똥을 싼다. 야, 누가 울고 있는 거야? 라며 칸 안에서 큰 소리로 카지야가 말했다. 뭐? 아니, 옆 여자 화장실인 것 같은데? 여자가 울고 있잖아. 카지야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들렸다. 여자 화장실 안에서 분명 여자 우는 소리가 난다. 카지야도 나도 입을 다문다. 누군가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건가? 왜? 어째서 울고 있는 거지? 야, 가서 확인 좀 해봐. 점점 우는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 솔직히 꺼림칙했다. 그러나 이런 산속에서 여자가 이런 동떨어진 화장실 칸에서 혼자 울고 있다면 뭔가 큰일이 난 것은 틀림없다. 나는 결심을 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우는 소리가 나는 칸을 향해 말을 걸었다. 저기, 무슨 일 있어요? 대답은 없이 아직 우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 안 좋아요? 저기요, 괜찮아요? 울음소리가 커지기만 할 뿐 도무지 내 물음에 대답이 돌아오진 않는다. 그때 주차장 위로 이어지는 길에서 찻소리가 났다. 나와! 나는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쁜 예감에 쌓여 여자 화장실을 뛰쳐나와 카지야가 있는 칸을 두드렸다. 왜 그래? 찻소리가 났어. 만일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빨리 나와. 알았어. 몇 초 후 새파래진 얼굴의 카지야가 청바지를 추리면서 나왔다. 동시에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캠핑카가 보였다. 됐어. 지금 숲 아래쪽으로 뛰어갔다간 그 변태가족의 시야에 분명히 잡힌다. 선택지는 유일한 사각인 화장실 뒤쪽에 숨을 수밖에는 없었다. 여자를 챙길 여유는 사라지고
우리는 화장실을 나와 뒤쪽에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다. 제발 멈추지 마. 그냥 가. 그냥. 야야야야야. 들킨 거야? 카지아가 빠른 말로 중얼댄다. 캠핑카의 엔진음이 주차장에서 멈춘 것이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화장실 뒤쪽은 바로 5m 정도의 절벽으로 되어 있었고 바닥은 둘이 서기 고작이었다. 웬만한 일이 없다면 뒤쪽까지 보러 오진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를 눈치채고 다가온다면 최악의 경우 절벽에서 뛰어내릴 각오였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높이니 못할 것도 없다. 그냥 소변이나 보러 와줘. 제발.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 그러나 여자의 울음소리가 전혀 멈추질 않는다. 그 여자가 변태 일가한테 당하는 건 아닐까? 그걸로 우린 제정신이 아니었다. 남자 화장실로 누군가가 들어갔다. 목소리로 보니 아버지다. 이야, 기분 좋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래도 소변 쪽인 것 같았다. 곧이어 칸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다. 쌍둥이 아저씨들인가? 이미 여자의 존재는 완전히 들켰을 터였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어머니의 휴지가 없어. 라는 소리도 들렸다. 여자는 아직도 흐느끼고 있다. 이윽고 아버지도 쌍둥이 아저씨들도 화장실을 나간 모양이었다. 이상하다. 여자에 대한 변태 가족의 대응이 없다. 드디어 엄마도 나왔고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 실제로 여자는 아직도 흐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와 카지아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자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려, 곧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뭘 기다리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쌍둥이 아저씨들이 화를 내는 것 같았다. 이윽고 철썩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쌍둥이 아저씨들의 우는 소리가 났다. 악몽이었다. 즐거웠을 히치하이크 여행이 어쩌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너무나 엉뚱한 전개에 겁이 났지만 갑자기 그 변태 가족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캠핑카 훔쳐서 산을 내려가는 방법도 있어. 저 틀딱 새끼 두들겨 패서라도. 덩치가 없는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아니, 기다리라니. 덩치 얘긴가? 카즈야가 소곤대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쪽에서 우리를 눈치채지 못한 이상 이대로 숨어서 놈들이 가기를 기다리는 게 상책으로 보였다. 여자도 궁금하다. 놈들이 떠나면 화장실 문을 열어서라도 확인할 생각이었다. 그 뜻을 카즈야에게 전하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그로부터 15분 정도 지났을 때 땡땡짱 왔다. 잘 못 알아듣겠어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리던 사람이 주차장에 도착했다는 것 같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잘 들리질 않는다. 다시 한번 화장실 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이다. 경쾌한 휘파람을 불면서 덩치가 소변을 보는 것 같다. 여자 화장실 여자의 우는 소리가 한층 더 거세졌다. 왜일까? 왜 모르는 거지? 결국 우는 소리는 단말마 같은 절규로 바뀌고 뚝 그친다.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걸까? 찾았나? 하지만 덩치는 남자 화장실에 있고 다른 가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덩치가 휘파람을 불면서 화장실을 나섰다. 혹시 여자가 화장실에서 끌려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살짝 화장실 뒤쪽에서 내가 얼굴을 내밀어 살펴봤다. 카우보이 모자에 양복 차림인 덩치에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인다. 여기 있었구나. 갑자기 덩치가 소리쳤다. 나는 머리를 휙 다시 넣었다. 결국 들킨 건가? 카지야는 나무 막대기를 꽉 잡고 있다. 그렇지 그래. 깊은 죄를 지었어. 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쌍둥이 아저씨들의 웃는 소리, 울부짖고 회개했지? 라는 덩치. 응. 울었어. 회개했어. 할렐루야. 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쌍둥이 아저씨들의 웃는 소리.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캠핑카의 엔진 소리가 들리고 차는 사라졌다. 주위는 이미 완전히 밝아져 있었다. 변태 가족이 사라진 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나는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모든 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다. 자물쇠도 모두 망가져 있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온 카지야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중얼거린다. 야, 너도 중간부터 어렴풋이 눈치챘지? 여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둘이 환청을 들었단 말인가. 분명히 그 변태 가족의 여자에 대한 반응이 일절 없었다는 걸 생각해보니 그것도 수긍이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환청이란 게 존재하나.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연결되는 차도가 있어 거기를 내려가면 분명 국도로 나올 게 분명하다. 하지만 놈들의 캠핑카와 다시 마주칠 위험성도 있어서 일부러 숲을 가로지르기로 했다. 번화가는 그리 멀지 않게 보였고 주위도 밝아서 우선 헤맬 가능성도 적다. 우리는 침묵한 채 숲을 걸었다. 약 2시간 후 무사히 국도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갈아입을 옷도 없고 짐도 없다. 머리에 떠오른 거라곤 그 친절했던 편의점 점장이었다. 국도는 도시 정도는 아니지만 아침이 되니 교통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다시 히치하이커를 한다는 건 배짱이 있어야 했지만 겨우 트럭을 얻어 탈 수 있었다. 운전기사는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에 처음엔 당황했어도 사정을 말하니 흔쾌히 태워줬다. 사정이라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캠프 중에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둘러댔다. 운전기사도 그 편의점이라면 알고 있고 자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았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그 점장이 있는 편의점에 도착. 점장은 캠핑카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죽을 뻔했다는 것을 전했지만 이야기 도중 점장은 의아한 얼굴을 하기 시작했다. 캠핑카? 아니, 나는 너희들이 그때 갑자기 가게를 나가서 국도변으로 걸어가길래 말렸어. 내가 신경 쓰여서 데려다 달라고 하기 그래서 걸어서 간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10m 정도 쫓아가서 내가 말을 걸어도 너희가 완전히 무시하길래 나도 솔직히 기분이 나빠져서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라니. 우리는 분명 그 캠핑카가 편의점에 멈추고 계산대에서 계산도 마치는 것까지 보고 있었다. 계산을 맡은 것도 점장이다. 다른 알바생도 한 명 있었지만 그만둔 건지 지금은 없는 것 같았다. 점장도 한패인 건가?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카즈야와 눈을 마주본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카즈야가 말하고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간다. 어떻게 생각해? 라는 나. 점장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만일 그놈들하고 관련이 있다면이라는 거? 그래도 그렇게 공들일 필요가 있냐? 전부 쳐돌았다고도 할 수 있나? 뭐 석연치는 않지만.
그럼 이렇게 하자. 만약을 위해 아까 그 트럭한테 태워달라고 할까? 그게 제일 나은 방법 같았다. 우리의 의견이 모아지고 화장실을 나가려던 순간 화장실 칸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와 함께 그 도레미송의 휘파람이 들려왔다. 주변도 밝아서인지 공포보다 먼저 분노가 치솟았다. 그건 카즈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열어 이 빨새끼야! 라고 쾅쾅 문을 두드리는 카즈야. 문이 열린다. 뭐 하시는 거예요? 교복을 입은 지역의 고등학생이었다. 아니, 미안. 하고 쓴웃음을 짓는 카즈야. 다행히도 이 소동은 화장실 밖으로까진 들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남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들은 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운전사에게 돌아갔다. 점장님, 폐를 끼치기도 그렇고 형님 도심지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받으시고 라며 운전기사가 피우는 브랜드의 담배 한 보루를 계산대에 올리는 카즈야. 교섭 성공이었다. 그 변태가족의 건으로 경찰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너무나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우리도 빨리 잊고 싶었다. 배낭에 넣었던 옷들이 아깝기는 했지만 운전기사의 트럭이 시가지를 향하는 것도 행운이었다. 담배를 선물로 받아 내내 기분 좋게 운전해 주었다. 어느새 우리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문득 눈이 떠지니 드라이브인에 트럭이 정차해 있었다. 운전기사가 야키소바를 3인분 사다 줘서 차 안에서 먹었다.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카즈야는 다시 잠들었고 나는 다시 자지는 않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악몽 같은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놈들은 뭐였던 것일까? 화장실에서 울던 여자의 목소리는 모든 생각이 날아가며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라는 운전기사 형님. 세워주세요. 뭐? 죄송합니다. 금방 끝나요. 설마 여기서 내릴 거냐? 아직 시가지는 멀었어. 라며 마지못해 트럭을 세워준다. 그 이야기에 카즈야도 깬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저거 봐봐. 내가 가리키는 쪽을 보고 카즈야가 말을 잃었다. 폐쇄된 드라이브인에 그 캠핑카가 서 있었다. 틀림없다. 색깔, 모양, 전면부에 그려진 십자가. 그러나 뭔가가 이상했다. 차체가 수십 년이 지난 것처럼 여기저기 너덜너덜했고 모든 타이어가 펑크났고 창문도 모두 깨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5분 안에 돌아올게요. 5분만 주세요. 라고 운전기사에게 설명한 후 트럭을 갓길에 세운 채 우리는 캠핑카로 향했다.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카즈야. 나야말로 묻고 싶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봤지만 틀림없이 그 변태가족의 캠핑카였다. 주변의 밝기와 차량이 통과하는 소리 등으로 안도감이 있어 공포심보다도 어째서? 라는 호기심이 먼저였다. 녹슨문을 열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차 안을 들여다본다. 야야야야! 배낭! 우리 배낭 아냐? 카즈야가 소리친다. 분명 우리가 차 안에 두고 도망친 배낭 2개가 있었다. 그러나 차체와 동일하게 마치 수십 년이나 방치된 것처럼 너덜너덜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옷과 일용품들도 똑같이 썩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다시 한번 카즈야가 중얼댄다. 뭐가 뭔지 이미 뇌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이 꺼림칙한 캠핑카를 떠나고 싶었다. 가자, 가! 카즈야도 겁을 먹고 있다. 차 안을 나서려던 그때 캠핑카의 제일 안쪽 문 안에서 달칵하는 소리가 났다. 문은 닫혀 있다. 열어볼 용기는 없다. 우리는 공포로 반 패닉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들렸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 어쩌면 고양이 울음소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안쪽 문 너머에서 그때는 확실히 그렇게 들렸던 것이다. 엄마!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트럭으로 달려 돌아갔다. 그러자 왠지 트럭 운전기사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창백해 보였다. 말없이 트럭을 출발시키는 기사.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요? 동시에 서로 말한다. 트럭 기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니, 내가 잘못 본 건지. 저 폐차 너희 말고 아무도 없었지? 아니, 있을 리가 없지만 말이야. 아니, 역시 관둘래. 신경 쓰이잖아요. 그냥 말해주세요. 라는 카즈마. 아니, 있잖아. 보이는 것 같았다니까? 하우보이 모자라고 해야 하나? 일본어로 말하자면 보이스카웃이 쓴 것 같은. 그걸 쓴 사람 그림자가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소름이 돋는 순간 내 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니까? 어떤 느낌의 휘파람이었어요? 곡 이름은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피곤한 건가? 운전기사는 웃고 있었지만 그가 재현한 휘파람은 도레미송이었다. 30분가량 말없이 트럭은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시가지도 가까워지고 해서 마지막으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을 나는 운전기사에게 물어보았다. 저 처음에 저희를 태우셨던 국도 근처에 산 있잖아요. 그래. 근데? 거기서 예전에 무슨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사건? 아니, 들은 적 없는데? 산이 3개 정도 붙어 있으니까 거기는. 그 근처 산에서 아주 옛날에 젊은 여자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일까? 그것 말고는 그냥 멧돼지로 인한 피해지. 야생 멧돼지 무섭지. 여자가 살해당했다니요? 화장실에서요? 카즈야가 내 말을 막으며 물어온다. 맞아. 어떻게 그걸 아냐? 시가지까지 데려다준 운전기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안도감 때문인지 그날은 호텔에서 미친 듯 잤다. 되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사건이지만 가끔 생각이 나고 만다. 그 가족은 도대체 뭐였던 것일까?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인 것인가? 환상이었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닌 것인가? 그 산속 화장실에서 확실히 들려왔던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너덜너덜 썩은 캠핑카. 그것과 똑같이 썩어버린 우리의 배낭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얼마 전 소개팅이 잘 된 카즈야는 신이 나 있다. 가끔 만나서 노는 제일 친한 친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놈의 유달리 밝은 성격에 그 악몽 같았던 여행에서의 사건이 어느 정도 심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같다. 서른이 다가오는 현재 우리는 무사히 꽤 오래전에 취직도 했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 카즈야는 아직도 캠핑카만 보면 벌벌 떤다고 한다. 나는 그 도레미송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다. 소개팅 자리에서도 여자 쪽 중 한 명이 이런 핸드폰 착신음을 쓰고 있어서 심장이 쪼그라들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 가족, 특히 덩치의 휘파람이 꿈에 나올 때가 있다.